안녕하세요. 잠 못 든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회차에 이어서 당신의 조각들 안단테 파트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25분에 현관 초인종이 딱 한 번 울렸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도를 지나서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는 도시에 내리는 비의 절반을 혼자 다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밥 먹을 시간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레인부츠를 벗기 위해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저 서툴게 허둥댈 뿐이었다. 나는 도와줄까 했지만 아버지가 혼자의 힘으로 벗게 놔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디 가셨던 거예요? 내가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부츠와 씨름하느라 대답하지 않았다. 빗물이 그의 긴 은발을 길게 펴지게 했다. 여전히 잘생긴 남자였다. 맵시 있는 검은 레인코트 차림에 예술가의 무심한 분위기를 풍기는 프랑스 뉴웨이브 영화배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잠깐의 괜찮은 모습은 아버지가 끝내 신발에 걸려 현관 계단 위로 넘어지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영원히. 아버지는 자신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주세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의 가느다랗고 너무나 늙어버린 손가락에서 부츠를 빼앗았고 신발끈을 잡아당기자 간단하게 풀렸다. 아버지가 풀썩하고 웃었다. 순간 나도 웃고 싶었다. 아버지와 함께 거기 앉아서 혹은 바깥의 저 빗속에서 그저 바보처럼 함께 웃고만 싶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조차 짓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일어서며 다시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밥 먹을 시간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은 우리로부터 벗어나 어딘가에서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음을 어딘가에 실수로 놔두고는 그것을 어디에 놔두었는지 잃어버린, 막상 찾아도 되찾기에는 너무 쇠약해진 그런 존재들이었다. 조용히 1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3명 사이에는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말 맛있는 연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거기에 나는 상어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귀찮았다. 어머니는 더 드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한테 훈제 연어 만들어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갑자기 물었다. 곁눈으로 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다. 위스키를 한 잔 따른 아버지는 조용히 허공을 향해 축배를 들고는 단숨에 그것을 마시고 내려놓았다. 얼음들이 크리스탈 잔에 부딪혀
딸그락하고 소리를 냈다. 근데 이거 상어 요리잖아요. 나는 끝내 말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식사를 다 마치기 전까지 결코 일어서지 않았다. 그렇게 말없이 앉아서 아버지가 계속 술을 따라서 들이켜는 모습만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방문을 여며 닫듯이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제 내게는 아버지는 식탁 위의 장식품으로 놓인 플라스틱 과일 바구니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아버지, 저 일본 가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 사로 아저씨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기억하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 사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 정말 좋아하셨는데 기억나요? 아버지가 그때 시장이 주최한 연회에서 연주하셨을 때 아저씨가 막 피아노를 훔쳐버리겠다고 막 농담했었잖아요. 그때 아저씨가 해준 말이 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청중이 되어 나 자신을 향해 웃어주었다. 이런 게 바로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세상이겠지.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피아노가 사람을 연주하는 거라고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천장을 떠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얼굴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우리 집 피아노를 일본으로 가지고 갈까 봐요.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거 그냥 사로 아저씨한테 선물로 주죠? 어머니는 눈빛으로 그만하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아버지는 듣고 있지 않았다. 아니면 그냥 팔아버려요. 여기에 계속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미 손을 놓아버렸는데 뭐하러 저런 거를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어느새 술 반병을 다 마셔버렸다. 나는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이 식탁에서 이 빌어먹을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식탁에 대고 처음에는 섬세하게 그리고 점차 세차게 손가락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내가 줄리어드에 입학하기 전 재작년 리르 가족이 웨스트 런던에서 온 음악학자들을 위해 연주회를 열었다. 뉴욕뿐만 아니라 보스턴의 클래식 음악계 인사들도 참석한 자리였다. 그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 아버지는 개인적인 이유로 2달 넘게 은둔 생활을 하며 연주를 하지 않고 있던 때였는데 처음으로 그 갑작스러운 공백을 깨고 무대에 서는 날이었다. 음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아버지의 그 당시 행동들은 미스테리였다. 그때 나는 16살이었고 아버지는 51살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30대에 작곡했던 곡을 연주했다. 하나비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피아노 소나타. 아버지는 이전에도 몇 번 그 곡을 연주한 적이 있었다. 독일에서 한 번,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무대 위로 걸어나가자 사람들은 정중하게 앉아서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했다. 아버지는 피아노에 앉았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겨졌고 얼굴에 주름살 하나하나에 다시금 위대함이 새겨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충분히 긴장하고 있었다. 숨이 멎을 듯이 아버지의 음악은 실내를 채웠고 순식간에 관객의 불안함은 찬미로 바뀌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향한 반짝이는 시선들을 바라보며 미묘한 우울함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대 위나 피아노 옆에서 보아온 곳이 전부였다. 주위를 둘러보며 나는 세상과 나란히 아버지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 그는 나의 것이었던 적도 없었고 결코 나의 것이 될 수도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보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볼 수 없었고 그들이 듣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간절했다. 그날의 연주는 아버지가 대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진 공연이었다. 아버지는 곡 중간에 연주를 멈추고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말았다. 마지막 한 잔을 마신 뒤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 아래 주름이 또 한 줄 생기는 것을, 검은 머리가 또 한 올 하얗게 새는 걸 느꼈다. 너무나 숨이 막혀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별 뜻 없는 동작.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시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의 눈은 나의 위쪽을 향할 뿐 결코 나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 갑자기 손가락 끝이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다. 나는 등을 돌렸다. 내가 아버지를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아야 아버지가 반응을 보일 거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차를 몰고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연습실에서 남은 주말을 보낼 것이고 어쩌면 TC로 가서 몇몇 친구 녀석들과 술을 죽을 때까지 마실 수도. 침실로 돌아가서 바닥에 앉아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었다. 차를 몰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눈을 감았더니 아버지의 손가락들이 보였다. 익숙하지만 잊혀진 장소. 피아노는 빛바랜 하얀 시트 아래 거대한 시차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아노 시트를 걷었다. 아버지의 검은색 스타인웨이는 그 아래에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거의 3년 가까이 방치된 세월에도 그 웅장함은 여전했다. 문득 도쿄의 하얀 스타인웨이가 떠올랐다. 이것은 우리의 검은 백조. 나는 차가울 정도로 미끈거리는 건반을 손가락으로 주르륵 훑고 의자를 꺼내 앉았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겨우 들릴 정도로 약하게 음계를 쳐봤다. 마치 그동안 유령이라도 줄곧 연주해 온 것처럼 피아노는 놀랍게도 조율되어 있었고 악보 한 장이 받침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눈앞에 놓인 모차르트 소나타 D 장조 안단테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피아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 안과 집안 그리고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며 크게 울렸다. 눈을 감았다. 나는 그 곡을 격렬한 포르테로, 걸어가는 속도가 아닌
전력 질주의 속도로 연주했다. 내 연주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 앉아서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지워나가기를 열망했다. 내가 피아노 방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없었다. 아마도 침대에 누워서 내가 하는 연주를 들으셨을 것이다. 아버지도 들으셨을 테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거실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꺼진 TV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전에 연주회에서 같은 곡을 연주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때는 더 잘했었는데. 정말 그때는 더 잘했어요. 거리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담배를 한 대 얻어 피우려고 길을 건너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향했다. 집 바깥의 뉴욕은 살아있었다. 정말 무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아있었다. 고등학교 때 짧게 만났었던 여자애가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골목 귀퉁이에 앉아 있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내 안에 예술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그것 말고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담배를 한 대 얻을 만한 얼굴을 찾지 못해서 아예 한갑을 사러 프랑스 카페를 어설프게 흉내낸 톰슨 거리의 바 라운지로 갔다. 계산을 하고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 유일하게 빈 야외 자리에 앉았다. 길 건너편에는 한동안 가지 못했던 반스 앤 노블스 서점이 있었다. 서점에 매일 가던 때가 있었다. 수많은 책에 둘러싸여 있는 평온함. 학교 옆에도 큰 서점이 하나 있긴 했지만 연주회 시즌이 시작되면 그곳에 갈 여유는 없었다. 어느 주엔가 나는 서점의 건강의학 코너에 앉아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책들을 모조리 읽은 적이 있었다. 2시간 남짓 소호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는 얼굴들을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저 가볍게 인사만 할 뿐 결코 내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시 집으로 향했다. 걷다가 문득 낯설지만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이곳 뉴욕에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지 않았다. 단 1분 1초도.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 아버지가 그저 아버지에 지나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사는 12층에 내렸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집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피아노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 잠시 멈춰서면서 연주 소리가 아버지의 스타인웨이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묘한 데자뷰. 나는 어젯밤하고 똑같이 복도에 서서 정체불명의 소리를 찾고 있었다. 복도에 불을 켰다. 벽에 붙은 사진들, 흑백 사진들, 바랜 색깔들, 메달, 그리고 상패들. 피아노 소리는 내가 거실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점점 커졌고 몸은 긴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는 검은 턱시도 차림의 아버지가 비쳤다. 하지만 그것은 피아노가 아니었다. 거실 오디오에서 오래전에 녹음된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던 거였다. 아버지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쿠션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아마 지금 주무시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것은 병든 남자의 무감각한 침묵이 아니라 예술가의 침착한 고요함이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든 건 아니었다.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주는 음질이 좋지 않아 불명확했다. 나는 아버지의 평온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그리고 똑같이 그와 함께 눈을 감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텁텁한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다. 뭐가 들리니? 그 질문을 나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혼잣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고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뭐가 들리니, 조나단? 엘리제를 위하여요. 나는 대답했다. 제가 13번째 생일이었을 때 아버지가 연주해 주셨던 엘리제를 위하여 어머니가 녹음한 거잖아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과 아예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실타래처럼 뒤엉켜서 조금 어지러웠다. 뭐가 들리니, 조나단? 아버지가 반복해서 물었다. 아버지가 조금 전에 내가 한 대답을 알아들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내 팔에 아버지의 팔이 닿는 게 느껴졌고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갑자기 소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소리. 어머니가 한낮의 햇살 속에서 아름답게 미소 짓는 소리. 아버지의 따뜻한 무릎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렸다. 아버지의 연주 소리가 들려요. 나는 대답했다. 조나단, 뭐가 들리는지 내게 말해줘. 아버지의 음성은 애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순간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곡이 끝났다. 녹음된 테이프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고요한 정적만을 들려주고 있었다. 뭐가 들리니, 조나단?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비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는 그저 그 질문을 반복할 뿐 내가 하는 대답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시간의 작고 깊은 틈에 갇혀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ASMR 항상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바라는 점인 혹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